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공장 사고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화재 이틀 만에 공장 업체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공장. 그 옆에 있는 공장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줄줄이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만으로 업체 대표의 사무실과 인력 파견 업체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배경에 업체의 과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사고 전 일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충분히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대상은 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 5명. 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는데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이번 공장 화재가 중대재해 참사라며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이후 하나 둘씩 드러나는 내용들은 참사가 예견되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화재로 숨진 23명 전원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장 대표 등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도급 관계가 아닌 불법 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불법 파견을 부인했지만 정부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 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비롯한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견됐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업체 대표는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어 인력을 공급받았고 불법 파견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 파견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급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급 계약이 서면이 아니라 구두 체결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인력 공급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실제 원청에 폐인되어 있는지, 작업의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인사노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확인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다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화재 안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아리셀 공장에 대해 소방당국이 이미 화재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에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면 남양 119 안전센터는 실제 불이 난 3동에서 제품 생산 라인이 빠르게 타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1개 건물이 인접하게 위치해 불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이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은 모두 3동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기약 없는 휴진에 나섭니다.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휴진을 철회한 상태인데 휴진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기존에 예고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합니다. 전공이 의대생들을 떠나게 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수정만이 휴진을 풀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세브란스와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가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만 유지됩니다. 환자들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장들까지 나서서 해선 안 될 선택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료계 휴진 움직임은 다시금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휴진 선봉에 섰던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모두 기존에 계획했던 휴진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 결정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휴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강경 대응 결정으로 의료계 휴진 결집 계기가 다시 마련된 셈입니다. 당장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다음 달 4일 예고한 휴진 계획을 무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발끈하며 총력 투쟁을 경고한 의사협회 역시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휴진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미사일이 공중 폭발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북한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추수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자, 북한의 오늘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탄두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로 각계 표적을 격파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단계 엔진을 이용해 최대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탄두의 비행 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에서 200km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분리된 탄두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의 효과성도 반항공 목표 발견 탐지기들을 동원해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총국은 이 기술이 본격적인 시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와 기술 발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을 참관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노동당 일부 부장은 개별기동 탄두에 의한 표적 격파 능력 향상이 당 중앙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동시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어젯밤에도 오물풍선을 날려 지금까지 총 7차례 살포했습니다. 이미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우리 군은 지금도 언제든 확성기를 가동할 수 있다며 시행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힌 만큼 우리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7년 만에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서북도서에서 정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준비! 쏴! K9 자주포가 굉음과 함께 포탄을 발사합니다.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와 숨어있는 해안포를 공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불을 뿜습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모두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이후 처음 실시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으로 6년 10개월 만에 정례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 완충구역 내 사격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K9 등을 육지로 옮겨 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해병대는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으로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을 높이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미공군의 연합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의 F-22 랩터 등 한미공군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전투기들은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미리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F-22 등 미 공군과 한 팀이 되어 훈련하면서 원팀 원골의 팀워크와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값진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철통 같은 영공방위 태세 유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에 이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한미 3국은 이번 주 해상과 수중,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훈련하는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며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여자 피겨 국가대표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피겨 간판으로 국제무대를 누빈 이혜인 선수인데요. 음주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성추행이 아니라 후배와 연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빙상연맹에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꼭 엿새 피겨 이혜인 선수가 처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신 걸 깊이 반성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가족과 팬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후배 성추행 혐의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는 겁니다. 애칭을 담아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도 여럿 간직하고 있는데 둘 다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한 만큼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4대륙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는 등 피겨 간판으로 승승장구하던 이혜인은 2년 뒤 올림픽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밀라노 올림픽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도전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슬프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이혜인은 곧 있을 대한체육회 재심에서는 성추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혜인 선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예정입니다. 빙상계에서는 동시에 개인 종목인 피겨가 왜 사상 처음 해외 합동훈련에 나선 건지, 대부분 미성년자인 선수단의 생활과 훈련에 관리 감독 책임은 누가 진 건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단 선수에게 욕설과 체벌을 했다는 건데 손 씨는 진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지도 방식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손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였던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습 중 실수를 하면 온갖 욕설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욕설은 계속됐고 실수라도 하면 집으로 보낸다는 폭언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코치 2명은 숙소에서 수차례 엉덩이를 때리거나 훈련 중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은 상담 경찰 앞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 측이 지난 3월 이뤄진 손 아카데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고소하며 불거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욕설과 체벌 등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 합의금을 요구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피해 아동 측은 송 감독이 고소인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만난 아카데미 코치들이 사과 없이 처벌불원서 작성과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우선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5억 원 합의금을 이야기했을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또 안 나오도록 잘하면 좋겠고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나쁜 욕이랑 승질내고 본인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잘 끌어서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게 감독이나 코치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낸 손흥정 감독. 진실 공방 속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보급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예견되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주요 사건 속인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화성공장 화재 사고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책임자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압수수색도 어제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자, 일단은 입건된 5명 어떤 혐의입니까? 일단 경찰이 아리셀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나아가서 고용노동부가 이 중 3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네. 두 기관이 어제 단행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집행에 나서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갈래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쟁점을 모두 다 훑어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를 위반한 과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그 과실이 영향을 미쳤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네. 통상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지금 수사 중인데, 근데 이거는 처벌 요건이 꽤 까다롭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네. 2021년에 제정돼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현장 관리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만 나아가서 회사나 그 회사 대표는 처벌받는 예가 없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형 참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입법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법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평소에 관련된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 회사나 그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었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는가, 구체적으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였는가, 안전, 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을 다하였는가인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각종 과실이 분명히 상정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취하지 못했는가를 떠나서 평소에 회사나 그 대표가 그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해낸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화재 당시 CCTV를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지 자체에서 발화되고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일부 과실이 드러날 여지도 있습니다. 리튬 하나가 폭발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리튬 배터리도 모두 다 폭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리튬은 크게 폭발할 수 있는 수소가스가 발화되는 물질이라 물로 화재 진압을 해서도 안 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작업자의 과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량의 리튬 배터리를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원인에도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즉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조치를 회사가 사전에 취해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회사나 그 대표의 책임을 물을 사안이지 작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피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안전수칙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면 그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충분히 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호 규칙에 따라 비상구를 설치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산업안전 보건 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질 제조, 취급, 작업장에서는 출입문 외에도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비상구는 출입문과 다른 방향에 설치되어야 하고 언제나 피난 방향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쟁점이 이 리튬을 직접 다루지 않고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포장하고 검수하는 작업만 진행하는 공간이라 위험물질 제조 취급 작업장인지 여부는 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어떤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소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반대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평소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평소에 관리 업무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네, 살펴봤더니 이 업체가 소방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재 예방법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인 경우에는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만 이 작업장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소방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공장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소방당국에 그 점검 결과를 보고만 하면 되는데 최근 3년간 양호하다고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니었고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화할 수 있는 마른 모래나 D급 소화기 설치의 법률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근거 규정 내지는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나아가서 굳이 대형 참사가 아니어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 외에도 이 규정의 입법 취지 나아가서 평소 관리 의무 전반을 살펴보는 만큼 어떤 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화재 건물의 구조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소방당국이 지난 3월에요. 이 공장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를 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고 있는 이 3동 공장에 대해서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대목인 거죠? 따져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평소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유력한 최종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 소방당국이 이 공장을 점검하면서 3층 공장을 찝어서 다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나아가서 3동 제품 생산 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이 사건 화재를 마치 예견이나 한 듯 정확하게 집어내기도 했는데 리튬 1000kg, 990kg 저장소 2개, 화재 시
삼류 위험물 저장소의 방수 금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부분은 공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소방당국의 책임도 일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예견했다면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D급 소화기 비치 의무도 동시에 권고할 필요가 있었는데 적절하게 관련된 권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 화재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소방당국도 일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런 위험성을 경고한 부분을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불법 파견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 아리셀과 또 외국인 노동자를 보낸 업체 사이에 이 부분은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아리셀은 정상적인 도급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우리는 현장에 나가지도 못한다. 이는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급인지 파견인지는 쉽게 그 사실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도급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모든 일을 맡기고 하청업체가 그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입니다. 그에 반해서 파견은 이 하청업체는 인력만 도급업체에 공급하고 도급업체가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서게 되는데 관련된 작업자들이 많은 만큼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업무 관련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하청업체가 지휘 감독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는 금방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파견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는 사실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이 파견근로자는 32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제조,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데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견을 했다면 관련 업체가 인력 공급업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 근로자들이 주로 외국인이었고 이 외국인들은 재외동포 F4 비자나 이 방문 취업 H2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례 고용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아리셀이든 메이셀이든 어떤 업체도 특례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니까 메이셀의 주소지도 아리셀 공장의 뭐 한 동에 몇 층 이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산의 하도급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 업무가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의도에 기해서 파견 내지는 도급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파견 내지 도급을 항변하기 위한 그 위장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는 일종의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외국인 인력들을 손쉽게 파견받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사실 리튬은 그 제조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군수 납품업체에서 리튬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 참여시켰다. 구체적인 제조 공장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리튬 배터리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과정에 참여시켰다.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나 일용직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에 지금 도급 계약서도 없는 상태고요.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안 한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도급 계약서가 없다는 부분은 구두 계약에 따라서 그때그때 인력을 파견받고 인력을 파견받는 과정에서도 필요에 따라 도급 내지는 파견이라고 항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부분도 사실 과태료 부과된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일용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온전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부분도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전반적인 의무 위반을 살펴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과 나아가서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뭐 경찰도 고강도 수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흥정 감독이 피소가 됐어요. 현재 뭐 유소년 축구 훈련센터 감독이기도 한데 아동학대 혐의더라고요.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 훈련센터 코치 2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미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 오키나와 전지 훈련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학생이 이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구체적으로는 허벅지 부위에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나아가서 손흥정 감독으로부터는 반복해서 욕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코치로부터는 엉덩이 종아리를 맞고 구레나룻을 뜯길 뿐만 아니라 머리 부위에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고 네. 그 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 결과 일단 검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네. 자, 고소인 측의 입장을 봤더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이거를 참다가 용기를 내서 고소한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고소인 측의 입장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 학대를 받았고 참다가 용기 내 고소했다. 즉 훈련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엄한 조치에 불응해서 과도하게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네. 나름대로는 참아왔고 일정한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 폭행과 욕설, 일부 필요할 수 있을지언정 그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폭행과 욕설이 이어졌고 반복된 폭행과 욕설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소를 감행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송 감독 측의 해명을 보면은 선착순 달리기 후에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한 대 맞기 이렇게 이미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훈련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해나 폭행죄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경우에 어렵게 표현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해나 폭행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할 수 없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네. 그 승낙이 진지한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서 아동이 전지훈련 과정에서 일정한 동의를 요구해 왔을 때 이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의를 했다고선 치더라도 상해 수준에 이르거나 반복적인 폭행이나 욕설까지 승낙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네. 동의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종아리를 코너킹 봉으로 맞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손 감독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이유가 어떤 구간에서부터 어떤 구간까지 그 시간 내에 뛰어서 오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아동뿐만 아니라 4명의 아동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다. 즉 4명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네. 폭행을 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상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 이후에 너는 잘못 때렸다고 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발언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정 감독의 욕설도 반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욕설도 상당히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욕설 전후의 언행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발언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네, 피해 아동이 종이에 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봤더니 횟수도 적혀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학대를 당했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꿀밤도 있었고 귀 당기기 등등이 지금 적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종이에 적은 저런 부분들이 증거로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일단 이 아동의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시한 자료는 허벅지의 멍사진 나아가서 종이에 적은 피해 내역 사진에 더불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까지 더해진다면 이와 같은 증거는 충분히 그 증거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네. 아동학대 사건은 그 포섭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아동학대는 그 유형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그 유형도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현재 수사와 재판 실무에 비춰보면 구체적인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그 포섭 범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매라고 일부 항변할 수도 있고 훈련 과정에서 부득이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현장에서의 인식과 다르게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사와 실무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부모나 교사라고 하더라도 폭행과 욕설을 감행했다면 이는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송 감독 측은 일단 언행이 부드럽지 않았고 고소된 건에 대해서 코치진의 체벌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죠. 아마 고소인 주장 중에서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한 사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의도는 없고 네. 그렇다고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
주장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전체가 모두 다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진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항변을 통해서 고소인 측의 주장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부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더라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사안은 아동학대가 인정되었을 때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을 무조건 강제하지 않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 사건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분하는 이유는 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나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이 아동이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아동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 특히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이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그 의견을 제출받고 네. 이를 그 처분에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최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을 사안도 아닙니다만 이처럼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한 행동을 하니 팔을 잡아 제재하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이 사안은 그 수준은 넘어서는 것으로 네. 보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송 감독 측에 의하면은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금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되자 고소인 측은 이거 2차 가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네네. 볼 수 있을까요? 양측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접점을 찾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네. 손 감독은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 부담할 수 없는 합의금에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고소인 측은 손 감독이 직접 나타나서 사과하지 않았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처벌 불원서 제출 등 일정한 합의 조건만 제시해서 화가 나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언행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대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사실 합의금을 얼마 요구했는가가 이 사건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할 상황이라면 네.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합의금 요구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 합의금을 부담할 사정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어떤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건데요. 어떤 부분이 앞으로 가장 쟁점이 될까요?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다루어 보아야 합니다. 손흥정 감독 측이 일부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만큼 네. 어떠한 폭행과 욕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부분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재 실무상은 아동학대의 범위가 상당히 크게 넓어진 만큼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법리 검토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처벌 수위에 이르러야 하는가도 주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네. 검찰이 이 사안을 처분하면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어야 할 구공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사과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인지도 다루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폭행과 욕설이 행해진 사안이 아니라 네.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욕설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검찰의 수사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송도 일부 지역에서 그제부터 마시기 부적합한 수돗물이 공급돼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급수차 앞에서 긴 줄을 기다려 물을 받아간 주민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새벽에야 정상화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아파트 주민은 모두 모인 것처럼 길게 늘어선 중.
다들 집에서 가장 큰 통을 챙겨와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인천 송도 일부 지역에서 마시기 부적절한 수돗물이 나와 집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30-40분 정도 걸려서 가져간 거거든요. 씻는 것도 문제가 있고 씻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요. 이게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일부 아파트에선 공금으로 생수를 사서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전날까지는 세대당 2통 1개씩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제공했는데요.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아파트 쪽에서 자체적으로 생수 9,000개를 구입해 세대당 4개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파열된 상수도관이 교체되고 근방 일대에서 수돗물에 불수돗물이 섞여 나오기 시작한 건 그제부터. 불편을 겪은 수만 세대에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힘들죠. 어젯밤에도 그렇고. 우리 딸내미는 지금 친구 집에 갔어요, 지금.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씻고 간다고. 청 나갔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러니까 지금 언제 될지는 말도 없고.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송도 일대 수질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생긴 지 36시간 만입니다. 그간 복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질을 계속 검사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음용 기준을 못 맞춰 늦어졌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네, 밤사이 다가구 주택과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음주운전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층짜리 건물 곳곳에 환하게 전등이 들어온 가운데 방 한 곳만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소방대원이 강한 물줄기를 내뿜으며 불을 끄자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연희동에서 일부를 고시원으로 쓰는 다가구 주택 3층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불이 하고 나와 보니까 그쪽에서 불이 나오면서 검게 탄 방에서 불이 나오면서 저 옥상까지 치솟았어요, 불이. 15제곱미터의 방 한 칸과 가재도구를 태운 불은 신고된 지 50분도 채 되지 않아 꺼졌지만 심정지 상태인 20대 여성 1명을 비롯해 중국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서울 봉천동에 있는 건물의 1층 고깃집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영업이 끝난 상태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기구와 천장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환기구에 낀 기름이 남아있던 숯불씨 위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전북 전주시 여의동에서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0살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숨졌고 같은 나이인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티켓 가격 짬짬이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며 대형 영화관 업체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극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티켓 가격이 유사한 건 비용 구조가 유사한 사업의 특성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앞에 모여 피켓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형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티켓 가격이 최대 15,000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3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두 회사가 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시적인 담합 행위나 이런 것 아니냐. 이어 팬데믹을 지난 지 오래됐고 흑자로 전환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000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관 측은 다양한 가격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결정은 각 사업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영화 티켓 가격이 비슷한 건 운영 형태, 판매 상품 등 비용 구조가 유사한 영화관 업계의 사업적 특성에 따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호황기였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60%가량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영화 티켓 가격을 부담으로 느끼는 관객들도 많은 만큼 티켓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하늘 표정과 집중 호우입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에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저지대 침수나 하수도 역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부지방은 더위,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집중호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0.6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출발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정오에는 30도, 오후 2시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인 오후 6시에도 기온은 거의 떨어지지 못하겠고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볕이 강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는 남부와 달리 중부지방은 오히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대전과 춘천의 한낮 기온 32도, 고양은 무려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 빗줄기는 더 굵어지겠고요. 점차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장대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치솟으며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6월 27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지역 순회 대신 한 번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을 할지 등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식과 절차,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합니다. 이로써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지난 5일 우원식 의장이 선출된 지 22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4명은 참사 당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대와 인천대 재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첫 학기인 지난 2020년 1학기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아시아 3차 예선 상대팀이 오늘 결정됩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 추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말레이시아에서 열립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에 여야가 함께하는 첫 본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이지만 양측의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고압적으로 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 불참한 여당이 외려 구제불능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외통위와 국방위 등 여당목 상임위원장 7명과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다음 달 5일엔 국회 개원식을 열고 8일부터는 이틀에 걸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본회의 관련된 일정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회를 받고 수용하고 또 그 원구성을 완료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거나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상임위 운영 문제를 지적하자 민주당은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하는 등 비정상화됐던 국회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겁니다.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임위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있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국정의 비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상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민의힘은 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무위원회 퇴장을 언급하며 겁박하는 등 줄곧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윤리 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진위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중진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히려 법을 어긴 것은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여당 위원들이라며 윤리위 맞제소와 형사고발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각 상임위가 여전히 반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침대 축구를 위해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까? 정말 이쯤 되면 구제불능 아닙니까? 여기에 민주당은 앞으로 원구성 지연을 막겠다며 원내 일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의 원내 복귀에도 곳곳에서 충돌과 잡음이 잇따르면서 국회의 온전한 정상화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의사 집단 휴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선 야당 위원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의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도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복지위 청문회에서 자신이 2021년 대변인 시절 냈던 논평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며 의사 면허 제도를 비판했는데 임 회장이 거친 욕설을 했다며 지금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 의원이 또 과거 임 회장의 다른 막말 사례들을 지적하며 막말 폭격기라고 몰아세우자 임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를 두고 정부를 향한 야당 측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왜 2,000명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천공이 제시한 거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 씨가 이 씨여서 2,000명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뭐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뭐 5씨나 6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당은 과거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추계 모형을 반영을 해서 도출한 수치, 그리고 공통적으로 2035년 기준 10,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장관이 결정했다.
청문회에는 환자단체도 출석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계에서 의료 지원을 반대하는 것도 환자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간 이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조속히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면담 불발 사실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홍 시장과 만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야 투쟁의 적임자임을 과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만나기 싫어서 거절했다며 접촉한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들어와 셀카나 찍고 돌아다니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건 당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며 한 전 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서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한 전 위원장은 평소 자신을 맹폭하던 홍 시장의 최소한의 예의를 차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회동 불발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 시장을 만난 원희룡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의 반윤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협공에 나섰습니다. 내부에서 싸우다가 망하는 그런 당의 지도부가 들어설까 봐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지 못해 답답하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 우세 지역인 경남과 부산 지역을 돌며 정통 보수 이미지를 다졌습니다. 6.25 74주년에 맞춰 띄운 자체 핵 무장론의 세부 방침도 공개했는데 역시 보수 민심 잡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핵무장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안보는 더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런닝메이트는 친한, 친윤 줄세우기 야합으로 규정하고 개파 정치 타파를 강조하며 한동훈, 원희룡 두 경쟁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선거에서 바로 진 분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대항에서 우리 원희룡 의원 나오겠다 저렇게 하는데요. 이 당이 결국은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부터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권주자 4명의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인사들도 참전하면서 당대표 경선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우며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8월 전당대회 준비 기구들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호남 중진 이춘석 의원이 맡았고 경선 과정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호남 4선 이계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도 하셨고 4선 의원이시고 전국 당원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력을 잘 발휘하실 거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친명 색채가 옅은 중진 의원을 기용하려 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해지고 다른 최고위원 후보군도 친명 일색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 전준희 인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여는 전준희 논의의 핵심 쟁점도 경선 규칙을 정하는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을 돌며 순차적으로 개표하는 기존 경선 대신 한 번의 선거 결과를 공개하는 원샷 경선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땐 지역별 개표가 흥행에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마땅한 대항마 없이 이 전 대표의 압승이 예상될 땐
경선을 한 번에 끝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연임을 두고 대권과 중도 확장성에 불리한 행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려되는 게 좀 있어요.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대표는 이재명이란 또대명 등의 표현이 널리 회자될 만큼 이미 결과가 뻔하다는 전당대회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고심거리로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일환인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 보겠습니다.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네, 미국 대선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내일 열립니다.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4년 만에 맞붙는 재대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정연설 때와 같은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트럼프 캠프는 별도의 TV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유세 연설을 이어가는 중간에 정책 전문가와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Should I be tough and nasty and just say you're the worst president in history? Or should I be nice and calm and let him speak? 4년 만에 토론 맞대결이 펼쳐질 CNN 스튜디오도 공개됐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이긴 바이든이 오른쪽 연단을 선택했고 대신 트럼프가 마무리 연설을 맡았습니다. 또 트럼프 요청으로 토론회장에는 빈 노트와 펜만 가져갈 수 있고 바이든의 요청으로 발언자 외에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가 번번이 말을 끊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Why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You want to put a lot of new Supreme Court justices, radical left. Will you Who is shut your up, man? listen? 토론을 앞두고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 지지율이 46대 46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 지지율이 워낙 박빙인데다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 작은 변화가 대선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번 첫 토론이 선거에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YTN은 CNN 대선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90분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기밀을 폭로해 기소됐다가 석방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4년 만에 고국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어산지 측은 끝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례는 저널리즘과 알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줄리언 어산지가 주먹을 불끈 쥐어올리며 14년 만에 귀환을 알립니다. 공항에 마중온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여줬고 아내와 격하게 포옹하며 재상봉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산지 측은 곧바로 캔버라의 한 호텔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스텔라는
남편에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대신 포문을 열었습니다. The fact is that this case is an attack on journalism. It's an attack o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it should never have been brought. Julian should never have spent a single day in prison. 어산지의 변호인도 전 세계 언론인들은 미국이 만들어낸 위험한 선례를 잘 따져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win his freedom, Julian pleaded guilty to conspiracy to commit espionage for publishing evidence of U.S. war crimes, human rights abuse, and U.S. wrongdoing around the world. This is journalism. This is the criminalization of journalism. 앞서 줄리언 어산지는 미국령 사이판 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판사는 징역 5년 2개월형을 선고한 뒤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해 바로 석방했습니다. 어산지는 미국 육군 병사 첼시 매닝을 설득해 기밀인 외교 전문가 국방 정보를 빼돌려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이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등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2019년 영국 당국에 체포돼 미국 송환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아내 스텔라가 남편이 나를 잡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머지않아 본인이 직접 등판해 못다한 말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대해 러시아가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밀면서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과 이도훈 주 러시아 한국 대사가 외무부 청사에서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루덴코 차관은 한국 당국에 한반도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협력의 산물이 파괴된 것은 현재 한국의 지도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최근 북러 양자협력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반러시아적 발언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은 동북아 군사블록을 구축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계획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낼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화 대신 대결을 택해 한반도 상황이 위험한 경계선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든 회원국이 긴장 완화에 관심을 둔다면 되도록 빨리 대북 제재 체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러 조약은 침략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돕겠지만 아무도 공격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발동되지 않는다며 방어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이어 이란과도 새로운 조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Вы, наверное, неоднократно слышали. Еще раз прошу не выдавать это за, так сказать, формулировку такой же, как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ейчас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большое соглашение с Ираном. Слышали об этом, наверное, да? 지난 1월 러시아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가 전례 없이 좋아지고 있다며 포괄적 양자협력 협정이 체결 막바지에 와 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내부의 러시아 점령지로 북한군 병력 등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증대되는 관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해왔다며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의 일부이지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형태의 북러 협력이든 그것이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활동과 관련될 경우 미국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미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볼리비아 군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무력 진입하면서 긴박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에 굳건히 맞서겠다며 철군을 명령했고 약 3시간 만에 대통령궁 앞에 집결한 군인들과 탱크들도 철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요? 네, 대통령궁 앞에서 무력 대치했던 볼리비아군이 약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6일 오후 3시쯤 일부 볼리비아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이 있는 무료광장 앞에 집결해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을 통해 들어온 영상을 보면 장갑차가 대통령궁의 문을 들이받고 군인들이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긴박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또 무장 군인들은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쿠데타 시도는 순이가 장군의 주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순이가 장군은 현지 취재진에게 군이 나서서 무너진 조국을 바로잡고 진정한 국민의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청사 안으로 들어온 순이가 장군과 대면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철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볼리비아가 쿠데타 시도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쿠데타 시도에 굳건히 맞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쿠데타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지휘부 3명을 즉각 교체했는데요. 새로 임명된 육군촌 사령관은 첫 번째 명령으로 거리의 군대의 동원 해제를 명령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궁 앞에 모였던 군인들은 모두 철수했고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인구 1,200만 명으로 20년 전에는 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또 한때 협력 관계였던 현 대통령과 모랄레스 전 대통령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노선 차이로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볼리비아 군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이끌고 대통령궁 앞에 집결했다가 3시간 만에 철수하면서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 쿠데타가 발생한 배경과 현지 반응은 어떤지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정치외교학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애초에 어떤 이유로 쿠데타 시도가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군부 측 주장이 어떤 거였죠? 네, 군부 측에서는 새롭게 볼리비아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임시 대통령이었던 자니네 아네스 그 임시 대통령과 그 뜻을 같이 했던 군인들이 지금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석방하라는 것도 이제 그 주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쿠데타를 시도를 했던 건데, 자, 이번에 쿠데타를 주도한 측 후안 호세 수니가라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니가 장군 앞서 볼리비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니가 장군은 볼리비아 군의 그 3명의 총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고요. 조국을 지키고 통합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명예로운 군인이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니가 장군이 그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그 제거를 목적으로 한 군 사조직을 이끌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 집권 여당과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과 또 전 대통령에게서도 모두 이른바 팽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니가 대통령은 그 총사령관직에서 지금 이제 물러났고요. 네, 보직 해임이 된 상태고 지금 새로운 사령관이 군에 지금 다시 복귀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수니가 장군의 그 명분은 뭐 민주주의 수호라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국정의 그 상황이 그리고 볼리비아의 그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고요. 그리고 내년 2025년에 선거를 앞두면서 이런 불확실성도 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구한다거나 휘발유 구입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그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지난 2019년에도 한 차례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2019년에는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에 있었고요. 이때 이 에보 모랄레스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사선 연임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개정을 시도를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무리한 시도를 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아서 멕시코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니네 아네스 그 임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에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또 한 번 그 쿠데타의 시도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자, 국민 여론도 궁금한데요. 애초에 쿠데타 세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큰 편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국민 여론이 이번 쿠데타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시위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볼리비아의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많이 그동안 성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그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또 그러한 인식이 강하고요. 그리고 여러 제가 뭐 SNS라든가 여러 언론을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쿠데타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시위는 멈추고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지금 쿠데타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알리고 동원하겠다. 이러한 의견이 더 컸습니다. 예. 쿠데타 시도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즉각적으로 주변 국가, 칠레라든가 브라질, 멕시코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번 그 쿠데타 시도를 이렇게 비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그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그 비정상적이고 비정기적 군의 동원이다. 이러한 점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국제사회 또 유럽연합 그리고 OAS라고 하는 그 미주 기구에서도 즉각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도 이 쿠데타 시도 세력에게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3시간 만에 볼리비아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 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촉발한 증세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증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철회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운영비와 행정부 전체의 지출 삭감 등 추가 긴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고지대에 설치된 대중교통 케이블카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인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아세베도와 산토 모밍고를 잇는 메트로 케이블 K라인 사이 포플라르 역에서 발생했습니다. 11명을 태운 케이블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케이블카와 충돌한 뒤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사망한 1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국과수 DNA 대조 결과 한국인 여성 1명, 중국인 남성 2명과 여성 7명, 라오스인 여성 1명 등 모두 1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포함해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4명이며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 고용노동지청은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등 3개 업체 5곳에 오늘 오후 수사본부와 요원 34명과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을 투입해 밤 10시 반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고 전에 충분한 안전교육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 업체의 과실 여부나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큰 불이 나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대해 소방당국이 이미 화재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28일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면 남양 119 안전센터는 실제 불이 난 3동에서 제품 생산 라인이 빠르게 타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1개 건물이 인접하게 위치해 불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째지만 사망자 상당수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도 온전히 치러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임시 분향소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애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국화꽃이 빼곡히 쌓여있는 단상.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화성시청에 설치된 임시 분향소입니다. 영정사진도 이름도 걸리지 않았지만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고인들에게 헌화하는 시민들의 얼굴엔 안타까움과 침통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거든요. 내 식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힘들까. 가까운 이웃에게 이런 참사가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은 화성 시민으로서 우리 고향에서 저런 또 큰 사고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고 그래서 먼 걸음이나마 조문하러 왔습니다. 사망한 가족을 눈으로 확인도 못한 유족들은 빈소도 차리지 못한 채 시청에 마련된 지원센터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공장 대표가 언론 앞에서만 고개를 숙였을 뿐 유족들에겐 연락 한 번 없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작 희생자의 가족들, 같이 일했던 공장의 직원분들한테는 사과 한 마디 없었어요.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사망자 전원에 대해 부검이 들어간 경찰은 최대한 신속히 DNA 검사도 진행해 신원 확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번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는 대부분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일용직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말이나 근무 장소가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화성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참사 직후 고개를 숙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왔다고 항변했습니다. 현장 곳곳에다가 비상대피 매뉴얼과 비상대피 지도를 그려놓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일용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 노동자 A씨도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하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 경험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조업체 5곳을 옮겨 다녔는데 형식적인 교육이라도 있었던 건 한 곳뿐으로 그마저도 한국어로 진행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중 크게 다친 일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거 한국말 그때 어려우니까 잘 못 들었어요. 이해 잘 못했어요. 곳에서 다른 공장에서 그런 거 안 들렸어요. 안전 교육 같은 거 안 들렸어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 명가량으로 전체 취업자의 3.2%를 차지했는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수년째 1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자는 내국인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연구자들이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최근 통계는 정부에서 내놓는 것이 없어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 죽으러 한국에 온 게 아니라는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화재에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는 직원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불길은 오히려 커지고 결국 큰 불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불을 끄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소화기 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소화기는 현행법에 따라 A, B, C, K 등급의 화재에 맞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연소 뒤에 재를 남기는 일반 화재는 A급, 그리고 유류에 의한 화재는 B급, 전기에 의한 화재는 C급,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 화재는 K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직원들이 사용한 소화기, 외형은 다르지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ABC 소화기입니다. 앞서 설명한 A급, B급, C급 화재에 쓸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 소화기 옆면을 보면 이렇게 어떤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전지에서 불이 시작된 이번 경우는 D급 화재로 분류되는 금속 화재였습니다. 금속 화재는 가연성 금속류에서 불이 나는 걸 말하는데요. 천도 안팎의 고온이 발생해서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 없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소화 약재를 사용하거나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해서 진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용한 소화기를 보면은 금속에 관한 D급 소화기가 아니라 일반 분말 소화기가 이제 배출됐습니다. 만약에 이 물질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은 일반 소화기를 대체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게 소용이 없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이제 전혀 되지 못했고요. 이런 화재를 보자마자 바로 대피를 시작을 했었는데 소화기를 이제 끄는 거를 꺼질 거라고 잘못된 기대를 함으로써 대피 시간을 놓침으로써 많은 인명이 소송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자동 소화장치 기준에 금속 화재, D급 화재가 없다는 겁니다. 별도 분류가 없으니까 전용 소화 약재도 소화기도 개발되지 못했겠죠. 시중에 유통되는 금속 화재 소화기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모두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평가입니다. 그나마도 이번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에는 D급 소화기가 5개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는 99개나 있었는데 리튬 전지에 불이 붙은 이번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 기준이 없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금속의 종류에 따라 화재 양상이 다양해서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태 미뤄져 왔는데요. 소방청이 지난해 3월 관련 기준을 행정 예고한 상황이지만 1년 넘게 심사만 진행 중입니다. 제때 전용 소화기가 개발됐더라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일반 소화기를 들고 고군분투했던 직원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한미일 산업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급망 문제와 영내 경제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의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K반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금융세제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개시됩니다. 17조 원 규모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소부장과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로 일반 산업은행 대출보다 대기업은 최대 1.0%포인트, 중소 중견기업은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 원에 더해 신규 펀드 8천억 원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과 관련된 시설 투자는 15%, R&D 투자는 30에서 5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첨단 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R&D 세액 공제 적용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 정보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와 인력 양성 분야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의 재정이 집중 투자됩니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도로와 용수 등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소요 비용을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요즘 해외에서는 어떤 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최대 규모의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책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도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박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4,000평이 넘는 국내 최대 전시장을 19개 나라에서 온 책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450여 곳의 출판사 부스에는 내용은 물론이고 디자인에서도 한껏 맵시를 뽐낸 책들로 가득합니다. 작년에도 왔었긴 한데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님을 오늘은 못 뵙지만 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기대가 되고. 올해 도서전 주제는 후이눔, 돌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이상 세계를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계속되는 포화 속에서도 책을 통해 희망을 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에 맞게 절망과 희망을 다룬 책 400여 권이 따로 자리하고 있고 김현수 소설가는 도서전에 맞춰 돌리버 여행기 3, 4부를 새로 번역했습니다. 3부와 4부를 읽어보시면 묘하게도 저희가 이제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인류의 문제를 보고 있으면 지금의 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구나. 책만큼 행사도 풍성합니다. 2019년 부코상 국제부분 수상자인 오만의 소설가 조카 알-하르티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작가와 저술가들이 매일 독자들을 기다립니다. 도서전을 기념해 선정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도 눈길을 끕니다. 저희가 시상식도 진행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전시도 만들어서 많은 독자들이 전시장을 찾으시면 이런 책들이 좋은 책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준비를 했고. 도서전의 얼굴인 주빈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맡았고 오만과 노르웨이, 태국도 별도의 전시관을 냈습니다. 올해 K북 저작권 마켓에 참석한 29개 나라 100개 출판사는
도서전에서 수출 상담을 이어갑니다. 1954년 시작돼 올해로 66회째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책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에서 온 10만여 권의 책들이 30일까지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80억 지구촌 축제 파리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경기력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안세영이 빠르게 셔틀콕을 내리치고 황선우는 거세게 물살을 가릅니다. 유도 김민종의 업어치기와 태권도 박태준의 발차기인 힘과 스피드가 더 붙었습니다. 양궁의 화살과 펜싱의 칼끝은 파리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딱 30일 남은 파리올림픽. 이곳 대표팀 선수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며 마지막에 웃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종 국제대회를 뛰어보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바쁘게 지나갔기 때문에 올림픽을 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 저의 무대가 또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라는 종목 자체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태권도 시합 기준 42일 남았는데 점점 더 체감되고 있는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종 집계된 출전 선수는 21개 종목에서 140명. 육상에서 한두 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남았지만 구기 종목이 부진했던 탓에 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금메달 5개, 종합 15위 목표는 그대로. 하지만 최근 여러 종목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며 눈은 조금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가 끝나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그 종목별로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다, 이렇게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체육회는 40도를 웃도는 파리 현지의 무더위에 대비해 15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일명 쿨링 조끼를 준비하는 등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4기를 북돋기 위해 국민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팀코리아! YTN 이경재입니다. 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아시아 3차 예선 상대팀이 오늘 결정됩니다. 201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추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말레이시아에서 열립니다. 일본, 이란과 일본 포트에 속한 우리나라는 2번부터 6번 포트까지 각각 한 팀씩 만나게 됩니다. 2번 포트에는 호주와 카타르, 이라크가 있고 3번 포트에는 사우디와 우즈베크 등 껄끄러운 상대들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LG가 삼성의 실책에 편승해 행운의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2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키움은 후라도가 삼진 13개를 잡는 괴력투를 선보이면서 NC를 제압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경기 중반까지 이어진 지루한 영의 행진을 깬 건 LG였습니다. 중전 안타를 친 오스틴이 견제구에 걸렸지만 1루수 맥키넌의 악송구가 나오면서 3루까지 내달렸고 김범석이 중견수 뜬공으로 3루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이닝에서 삼성은 김지찬의 적시타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팽팽했던 승부는 결국 9회 말 LG의 마지막 공격에서 갈렸습니다. 삼성은 박동원과 오스틴을 고의사구로 내보내 만루를 만든 뒤 김범석과 대결을 선택했는데 평범한 3루 땅볼을 김영웅이 빠뜨리면서 결승점을 헌납했습니다. 이틀 연속 삼성을 제압한 LG는 반경기차 2위로 올라섰습니다. 키움은 후라도가 7회까지 삼진 13개를 잡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NC 타자를 압도했습니다. 타선에선 도슨과 김혜성, 송성문이 9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7회까지 10득점을 쌓아 후라도의 승리를 지원했습니다. 키움은 다만 9회에만 3명의 투수가 등판해 볼넷을 9개나 남발하며 7실점해 찝찝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전날 13점 열세를 뒤집고도 승부를 내지 못했던 롯데는 마침내 기아에 역전승을 거뒀고
SSG와 두산도 각각 KT와 한화를 꺾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 전인 서울은 오늘과 내일 기온이 점점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은 한낮에 32도, 내일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더위로 인해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한낮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기온 32도, 고양 34도, 대전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장맛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광주 28도, 부산 25도로 중부지방보다 4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만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강해지겠고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에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150mm 이상이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20에서 60, 경남 내륙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더 북상하면서 오후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서는 고리비나 범람, 침수 피해 유의해 주시고 돌풍으로 인한 피해도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서울 등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시작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함예진입니다. 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